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목격한 처절한 배신, 그리고 그 배신자에게 가해진 완벽한 응징의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를. 과연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70세 박순옥 할머니는 홀로 키운 외아들 민수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아들. 의사들은 50% 확률로만 깨어날 수 있다고 했죠. 아들아, 엄마가 평생 널 혼자 키웠는데 이렇게 갈 순 없잖아. 35년간 홀어머니로 살아온 순옥 할머니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29세에 잃고 청소부부터 식당 서빙까지 온갖 고생을 다하며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며느리 김미영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살짝 당황한 듯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집에 가서 좀 주무시지. 며느리의 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잘생긴 40대 중반의 남자. 명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미영아, 이분은 누구니? 아, 어머니. 회사 박 과장님이세요. 민수 오빠 상태가 걱정되셔서 병문안 오셨어요. 하지만 순옥 할머니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며느리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는 모습, 며느리가 그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은밀하고도 애틋한 시선들. 저둘 사이에 뭔가 있다. 순옥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간 딸처럼 믿어온 며느리, 그리고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는 아들. 이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충격적인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순옥 할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어요. 27세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2살배기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제 나 혼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청소일, 식당일, 공장일. 못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내 아들만큼은 아버지 없다는 소리 안 듣고 당당하게 키우겠다. 그렇게 35년을 버텨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아들 민수가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순옥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된 아들이 김미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라고 해요. 첫인상부터 완벽했어요. 키 165cm의 늘씬한 몸매, 단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공손한 태도. 어머니, 혼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의 그 말에 순옥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결혼 후 15년간 김미영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서도 20가지 음식을 척척 준비하고 시어머니 생신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는 며느리. 어머니, 마사지 받으러 가세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어머니, 새 옷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 너무 낡은 옷만 입으세요. 동네 친구들은 항상 부러워했죠. 순옥이 정말 복받았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도 저런 며느리 하나씩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래서 순옥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언제까지 살겠니? 그래서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했어. 평생 모은 재산, 아파트 2채 25억, 상가 건물 10억, 예금 2억. 그중 아파트 1채와 상가 건물을 며느리 앞으로 남기기로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미영아, 너처럼 착한 며느리에게 맡겨야 안심이 돼.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그 진실한 눈물을 보며 순옥 할머니는 확신했죠. 내 선택이 옳다고. 하지만 3개월 전 아들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미영아, 이번 달에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네. 어머니, 민수 오빠 치료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특실 비용에 특별 간병비까지. 하지만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니? 좋은 의료진 모시려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들 생명이 달린 일인데. 며느리의 대답은 그럴듯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번째 달에도 6천만 원, 3번째 달에도 7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더 이상한 것은 며느리의 행동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병원에 있으면서 간병을 도와주던 며느리가 일주일에 2~3번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승진이 걸린 일이라. 그래도 내 남편이 이런 상황인데 대신 최고급 간병인 구해서 케어하고 있잖아요. 10일 전담 간병사로요. 그리고 집에서는 자꾸 서재에 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디 두셨어요? 인감증명서는 어디 있죠? 은행 통장들 정리 좀 해둘게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 전화 통화들. 응,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봐도 회사 일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톤이 회사 일할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순옥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밤이 찾아왔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그 충격적인 순간이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장면은 한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날 순옥 할머니는 며느리가 밤에는 자기가 있다고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병원을 나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두고 온 걸 확인하고 다시 아들 병실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속삭이는 목소리들. 자기야,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너무 힘들어. 자기야. 순옥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거든요. 문틈으로 병실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아들 바로 옆에서 며느리가 회사 박과장이라는 놈이랑 포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아, 나도 힘들어하지만 조금만 더 참자. 남자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가 그 남자 품에 안겨서 응석을 부리는 모습. 우리 언제쯤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까? 민수 씨가 깨어나지 않으면 곧 자유로워질 거야. 15년. 15년을 내가 전현을 친딸처럼 믿었는데 순옥 할머니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자기야, 솔직히 말해 민수 씨가 깨어나는 게 좋을까? 아님. 쉿, 그런 말하지 마. 들리면 어떡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깨어나봤자 식물인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평생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한다고? 며느리가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만약에, 정말 만약에 민수 씨가 못 깨어나면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 그리고 며느리가 주위를 살피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시어머니 재산도 이미 거의 다 내 명의로 넘어왔어. 정말? 얼마나? 아파트 한 채에 상가까지 30억 정도. 시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거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는 남편 바로 옆에서 35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운 시어머니를 속이면서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요양원 보내면 되지. 뭐 이미 치매 초기 진단서도 받아뒀어. 치매? 요양원? 순옥 할머니는 완벽히 정상이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복잡한 은행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꼼꼼히 읽을 수 있었거든요.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야, 우리 결혼식은 언제 올릴까?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서 바로 올리자.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더니 미영아, 사랑해. 나도 정말 사랑해.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순간 순옥 할머니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의식불명인 아들 바로 옆에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런 악마 같은 년이. 손을 입에 대고 신음을 억누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민수 씨가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 마, 의사가 말했잖아. 정상적으로 깨어날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만약에 남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땐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무슨 뜻이야? 다시 사고 나게 만들면 되지. 아니면 두 모자를 모두 요양원에 쳐넣던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하면 되는 거야. 순옥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을, 내 평생을 바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그리고 나까지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던 아들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마치 엄마의 위기를 느낀 것처럼. 내 아들아, 엄마가 널 지켜낼게. 내 재산도, 내 목숨도 절대 저런 악마 같은 년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순옥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0세의 할머니가 보여준 다음 행동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분노한 어머니의 집념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 며느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순옥 할머니의 치밀한 반격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아, 오늘은 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나 혼자 지킬 테니까 걱정 마.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간병인 선생님만으로도 충분한가요? 괜찮아. 나도 이제 좀 적응했어.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순옥 할머니는 간병인 향자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향자 씨,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점 없었나요? 향자 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님,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게 말해주세요. 며느리분이 항상 같은 남자분과 오세요.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가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순옥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상하던가요? 환자분 바로 옆에서 손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연인끼리 잡는 것처럼. 그리고 또요? 한 번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포옹하시는 것도 봤어요. 환자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더 있나요? 향자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자꾸 환자분 물건들을 뒤지시더라고요. 지갑, 서류, 심지어 휴대폰까지. 그리고 며느리분이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요. 되게 달콤하게. 향자 씨, 혹시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명함을 본 적이 있는데 박진우 부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순옥 할머니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그날 밤 순옥 할머니는 아들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믿을 수 없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뭐야, 내 명의로 된 대출 서류. 자세히 보니 며느리가 순옥 할머니의 도장을 몰래 훔쳐서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서류였어요. 언제 내가 이런 걸 승인했다고. 서명도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어요. 15년간 옆에서 지켜본 며느리가 할머니의 서명을 똑같이 따라한 거죠. 더 뒤지자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예금 통장 거래 내역서, 지난 3개월간 빠져나간 1억 8천만 원이 모두 김미영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치료비? 개소리. 2년이 내 돈을 몰래 빼돌린 거잖아.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서류가 나왔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동의서. 이미 순옥 할머니의 위조 서명이 되어 있었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2년이 내 재산을 이미 다 빼돌릴 준비를 해뒀구나. 순옥 할머니는 모든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여러 번 다시 찍어야 했지만, 그리고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도 몰래 확인했어요. 문자 메시지들. 자기야,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시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밤샌대. 우리 집으로 와. 사랑해.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어. 카카오톡 대화들도 더욱 적나라했어요. 자기야, 어젯밤 너무 좋았어. 나도 빨리 정식으로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시어머니만 어떻게 해결하면 돼. 요양원 보내는 것도 이미 알아봤어. 좋은 곳 찾았어? 멀리 있는 곳으로? 응, 경기도 외곽에 면회도 쉽지 않은 곳이야. 사진들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다음 날 순옥 할머니는 30년 지기 친구의 소개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완전히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기존에 며느리에게 주기로 한 모든 재산, 전부 취소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순옥 할머니가 가져온 증거 서류들을 보더니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할머님, 이건 사기죄에 횡령죄까지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당장 고발하셔야 해요. 변호사님, 고발은 제가 직접 복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복수라뇨? 15년간 저를 속인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할 거예요. 순옥 할머니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유언장부터 작성하죠. 그리고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들,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불륜 상대 박진우라는 남자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립 탐정을 통해 정확한 신상과 증거를 더 수집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님, 이 박진우라는
남자 이미 결혼한 기혼자입니다. 뭐라고요?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분과는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두 사람이 제주도 여행 간 사진들, 모텔 출입 장면들, 모든 게 다 찍혀 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어요. 며느리의 범죄 행위들, 시어머니 명의 1억 5천만 원 대출 사기, 예금 1억 8천만 원 횡령,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위조, 치매 진단서 위조, 그리고 도덕적 배신들, 1년간의 불륜 관계, 남편의 죽음을 바라는 발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순옥 할머니의 복수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권선징악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통쾌한 복수의 시간이 2개월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민수가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엄마, 아들아, 깨어났구나. 순옥 할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이 한 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들었어. 뭘 들었다는 거니? 미영이랑 그 남자가 내 옆에서 한 말들 다 들었어. 민수는 혼수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배신,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말들까지. 아들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일주일 후, 순옥 할머니는 중요한 가족 모임을 소집했어요. 모든 가족이 다 모였으니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김미영, 회복된 아들 민수, 그리고 친척들까지 총 1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깨어난 후로 불륜 상대와 연락을 끊고 다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세요?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아직도 자신의 모든 비밀이 완벽하게 들켜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미영아, 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어머니 민수 오빠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옥 할머니는 변호사가 가져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게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야. 며느리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어요. 새로요? 어머니, 이미 작성하신 게 있잖아요. 응, 완전히 새로 썼어.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옥님의 최종 유언장에 따라 총 재산 30억 원 중 며느리 김미영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어요. 대신 재산 20억 원은 손주들의 교육비 명목으로 신탁기금에 맡기고.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합니다. 어머니, 제가 15년간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순옥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미영아 15년간 날 모셨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럼 박진우는 누구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 아들이 죽음의 경계에서 싸울 때 내가 그 남자와 뭘 했는지 내가 다 봤어.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병실에서 내 아들 바로 옆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것도 봤고, 어머니, 그리고 내 아들이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니? 순옥 할머니가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 명의로 1억 5천만 원 대출받은 서류. 내 통장에서 1억 8천만 원 빼돌린 증거. 내 부동산을 몰래 내 앞으로 넘기려던 위조 서류들. 그리고 이 사진들은 뭐니? 며느리와 박진우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15년을 너를 친딸처럼 믿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 죽기만 기다리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위조 진단서까지 받아뒀지?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사기치고 횡령하고 불륜하고 너 같은 년한테 내 재산을 줄 바보가 어디 있어?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 그리고 박진우 그 남자 말이야. 이미 결혼해서 애둘 있는 기혼자더라. 너도 그거 알고 있었지? 며느리가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아, 내가 받을 건 딱 하나야. 사기죄, 횡령죄, 위조죄 모든 죄목으로 고발장.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 민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태지만 그 내용을 낱낱이 듣고 나니 완전히 충격받은 상태였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년이 우리를 다 속인 거야. 정의가 드디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밝혀진 후의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김미영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친정 부모님도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 불륜 상대인 박진우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남편 때문에. 박진우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바로 이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신고했어요. 박진우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이혼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죠. 일주일 후 김미영은 정식으로 고발당했어요. 사기죄, 횡령죄, 문서 위조죄, 배임죄. 변호사님, 이런 경우 보통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받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재판 과정에서 김미영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혔어요. 15년간 구박받으면서 살았다고요. 하지만 이웃, 친척들과 간병인의 증언이 모든 걸 반박했죠. 거짓말. 순옥이 할머니만큼 며느리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15년간 명절 선물, 용돈, 심지어 유산 상속까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셨잖아. 결국 김미영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박진우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민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성실하게 재활치료를 받으며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옥 할머니는 이제 정말 편안해요. 70세의 나이에도 정정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기부한 10억 원으로 동네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새로 지어졌고 손주들의 교육비는 신탁기금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돈보다 마음이 편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 앞에서 드러납니다. 김미영은 15년간 완벽한 연기를 했지만 결국 욕심이 본색을 드러내게 했어요. 둘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이 가장 아픕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째, 악은 잠시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 정의가 이깁니다. 제가 70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것처럼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특히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재산 관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통장이나 인감은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는 신중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구별하세요.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지금 저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는 단호하게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70세 할머니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망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병실의 배신, 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와 권선징악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남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교훈입니다.